이번에는 소화관 기능과 식욕에 대한 조절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크게 소화관 기능 조절, 그 다음 식욕 조절, 그 다음 미생물충과 장내축, 이렇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관 기능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관 기능에는 운동, 분비, 소화, 흡수 등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조절하는 효과기에는 소화관 평활근, 분비선, 내분비세포, 혈관 등이 있습니다. 소화관 운동은 소화관 평활근에 의해, 분비는 분비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소화 기능은 운동과 분비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흡수는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화관을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하면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혈류량이 감소하면 흡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 후에 식곤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식사를 하면 원활하게 영양물질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관을 흘러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은 감소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세포는 이러한 효과기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도록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관 기능을 조절하는 기전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이오제닉 일렉트리컬 시스템, 그 다음에 너버스 시스템, 호르몬al 시스템, 이렇게 3가지 기전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오제닉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 마이오라는 것은 근육을 의미하고 제닉은 만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마이오제닉은 근원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세포가 만든다라는 뜻은 아니고, 근육층 안에 있는 어떤 세포가 전기를 발생시켜서 소화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는 그러한 조절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경계에 의한 조절 기전에는 인트린직, 내원성 신경계에 의한 조절과 익스트린직, 외원성 신경계에 의한 조절,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원성 신경계는 다른 말로 내장신경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독립적인 자치 신경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소화관에 분포하는 신경계로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뉴론, 중간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관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경계로서 외부의 영향 없이도 소화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외원성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내원성 신경계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신경계로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그 밖의 신경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이러한 외원성 신경계를 통해 소화관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관 기능이 여러 종류의 위장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기도 하는데, 소화관은 아주 많은 수의 내분비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내분비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위장관 호르몬에는 가스트린, 시크리틴, 콜레시스토키닌, 가스트릭 이니비터리 펩타이드, 모틸린 등이 있습니다. 근원성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은 외부 신경 지배 또는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 규칙적인 수축 운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장관 평활근의 운동은 근원성으로 조절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위장관 평활근 조직에서 막전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나 근세포처럼 전기적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세포들을 흥분성 세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 밖에 비해서 세포 안쪽은 음의 전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이 전의차를 막전의라고 하는데,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막전의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60mV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 되는 막전의를 보이게 되는데, 위장관 평활근의 경우 평활근 근육 조직을 일부 절단해서 배양 조직에 넣고 배양을 하면서 아주 가느다란 유리 미세 전극을 이 근세포 안에 집어넣을 경우 막전의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록되는 막전의의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막전의의 변화를, 그러니까 소화관에서 나타나는 막전의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서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 이제 슬로우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서파가 되겠죠. 느릴 서자에 이제 파형이다, 이런 의미인데, 왜 느리냐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제 심장과 이제 비교해서 심장보다 아주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분당 70회 이상의 파형이 기록되는 데 반해서 위의 경우는 분당 3회, 소장과 대장에서는 많아야 분당 20회 정도의 파형이 기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장관에서 기록되는 막전의 파형은 심장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앞서 항상 전기적 현상이 선행되기 때문에 위장관의 위상성 수축은 바로 서파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근육 조직에 유리 미세 전극을 넣고 서파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근육의 수축을 기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서파를 기록한 그림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근육의 수축을 나타난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흥분과 장력 발생 사이에 긴 잠복기가 있다. 약 200에서 700ms에 해당하는 이러한 잠복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전기적 흥분이, 즉 탈분극이 시작되는 이 시점과 실제로 수축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죠. 이 시차, 즉 전기적 흥분이 도달한 이후에 기계적 수축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잠복기라고 하고, 이 잠복기는 골격근이나 심장근에 비해서 위장관 평활근은 상당히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골격근이나 심장근에 비해서 수축과 이완이
아주 느리게 일어난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축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느리다. 이 얘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수축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파의 모양을 보면 서파의 이제 크기가 여기 보면 역치가 되죠. 역치보다 커야지만 수축이 발생을 하고, 역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서파는 역치보다 작은 그런 크기를 갖고 있죠. 이 경우에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근육의 수축 빈도는 서파의 빈도보다 절대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가, 이제 서파의 앰플리튜드가 크면은 더 큰 수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징과 아울러서 또 전기적 역치라고 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플래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가는 이런 파형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러한 파형을 갖다가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극파라고 하는데, 이 극파의 빈도가 많을수록, 극파가 많이 나타날수록 이것에 비례해서 수축의 크기가 커진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평활근의 세포는 갭정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 흥분 전달이 상당히 용이하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관 운동은 슬로우 웨이브, 즉 서파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파는 어떤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1989년 미국 네바다 주립대 의과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Interstitial Cells of Carl, 줄여서 ICC라고 하는 세포가 바로 서파를 발생시키는 페이스메이커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ICC가 발견된 것은 이보다 100년 전에 프랑스 학자인 칼이라는 분이 윤상근과 종주근 그 사이에 별 모양의 세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발견된 지 무려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이 세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ICC 세포들은 틈새 이음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탈분극 또는 재분극을 하는 기능적으로 전기적 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녹색 형광단백질을 이용하여 ICC 세포들이 실제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ICC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 중에 스템셀 팩터의 수용체인 Ckit이 있는데, 이 Ckit의 유전자 안에 일종의 녹색 형광 단백질인 CARP-GFP의 진을 이제 삽입을 한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마우스의 소장을 분리하여 형광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특정한 파장의 빛을 쏘게 되면 Ckit이 발현되는 세포들만 CARP-GFP를 생성하기 때문에, 즉 ICC들만 녹색 형광 단백질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ICC들만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 형광을 띠게 되어 ICC들만 선택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빈 공간들이 좀 있죠.
이러한 공간들은 원래 ICC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콜라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제가 ICC 세포들을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진은 콜라게네이즈로 정확하게 ICC를 분리해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CC를 제대로 분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ICC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빈 구멍들이 있지 않고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ICC 네트워크는 종죽은 또는 윤상근과도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CC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슬로웨이브가 근세포에 전달되어 소화관의 운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은 동시에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것과는 달리 소화관은 부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느 한 부위에서 일어난 수축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되어 가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고 그 부분적인 수축이 이동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적 활성이 전달되는 거리와 방향이 장관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어린 마우스 소장을 콜라게네이즈로 분해하여 ICC 배양액에 놓고 2-3일간 배양한 다음 현미경하에서 관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삼각형 또는 마름모 형태의 세포가 ICC가 되겠고 ICC에서 나온 돌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약간 부정형의 세포들은 근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ICC가 먼저 수축을 하게 되면 이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절 기전인 내원성 신경계에 의한 신경성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원성 신경계는 장관신경계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Enteric Nervous System, 줄여서 ENS라고 합니다. 장관신경계는 소화관 안에 있는 소화관 자체의 독립적인 신경계를 말하며 무려 10의 8제곱계 이상의 많은 수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척수신경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즉 장관신경계에는 소화관 여러 부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감각뉴론과 감각뉴론으로부터 오는 여러 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중간뉴론, 또 중간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령을 소화관 안에 있는 효과기에 전달해주는 운동뉴론 모두를 갖고 있는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소화관 각 부위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는 기계적인 신장 수용체와 화학적 수용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장 수용체는 소화관이 늘어나는 것을, 즉 팽창되는 것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되겠고, 화학적 수용체는 소화관 내강의
뇌강에 있는 수수이온의 농도, 아미노산, 지방, 삼투질 농도 등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장관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운동신경은 VIP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이 되겠고, 이 신경은 두 개의 중간신경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엔케팔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중간 뉴런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엔케팔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운동 뉴런은 막전의가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이 운동 뉴런에서는 VIP가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세포는 수축이 증가하게 되는데, VIP가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역으로 수축이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엔케팔린이 결과적으로 근육의 수축을 증가시켜주는 이러한 현상을 낳게 됩니다. 한편 세로토닌의 경우는 반대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VIP가 분비가 되어 근육의 수축이 억제되거나 또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관신경계는 여러 개의 신경과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소화관의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소화관 안에 있는 신경 조직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신경총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신경절과 또 각 신경절을 연결해주는 신경삭, 그리고 각 신경세포로부터 나오는 신경섬유 돌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이러한 성분들이 서로 얽혀서 신경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총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점막층 밑에 있는 점막 하직, 이제 서브뮤코자층에 있는 신경총을 점막하 신경총이라고 부르고, 근육층 안에 있는 종주근과 윤상근 사이에 있는 신경총을 근층간 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소화관 각 부위에 따른 장관신경계의 신경절 분포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점막하 신경종세포와 근층간 신경종세포를 표시하였는데, 붉은색 점은 근층간 신경종세포를, 그 다음에 파란색 점은 점막하 신경종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와 직장 쪽에서 신경절 분포 밀도가 높은 곳을 알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식도와 소장에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근층간 신경총의 신경절의 분포가 더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고양이 소화관에서 얻은 점막하 신경총의
숫자를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식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위에 아주 소량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12지장과 공장은 아주 많은 수의 신경절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직장 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감소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 근층간 신경총을 나타낸 그래프는 오포즘 주머니지에서 얻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하 신경총과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머니지와 고양이는 덩치 차이가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절대적인 크기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 부위에 따른 상대적인 분포 밀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층간 신경총 세포들은 점막하 신경총과는 다르게 식도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12장 쪽에 역시 이제 많은 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대장으로 들어가면은 숫자가 감소되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상대적인 분포 차이로 봤을 때는 점막하 신경총의 분포 차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균일한 수준으로 조금 더 밀도 차가 적은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마우스 소장에 있는 신경을 염색한 것인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이런 신경들이 정말 아주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장관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들을 기능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장관신경계는 모토뉴론, 센서리뉴론, 인터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토뉴론은 근세포에 분포하는 뉴론과 혈관에 분포하는 뉴론, 상피세포, 샘세포, 내분비세포에 분포하는 뉴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세포에 분포하는 뉴런은 소화관 평활근세포를 수축시키거나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에 분포하는 뉴런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샘세포, 내분비세포에 분포하는 뉴런은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센서리 뉴런은 신장 자극이나 화학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것을 감지하는 뉴런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뉴런은 이런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이 세 가지 뉴런 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인테스티노 퓨갈 뉴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세포체는 장관신경계에 있는 신경절에 있지만, 신경 말단은 교감신경절에 존재하는, 즉 교감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스티노 퓨가 뉴런은 인테스틴에 있는 정보를 인테스틴 밖에 있는 신경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보다 신경의 종류를 신경 전달 물질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의 종류를 보기 전에 먼저 신경 전달 물질을 1차, 2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다른 신경화학적 표시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신경화학적 표시자라는 것은 염색을 해봤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그 신경 안에 존재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달 물질, 2차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신경학적 표시자까지 포함했을 때 한 개의 신경은 반드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의 신경은 그 신호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차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그 신경이 통상적인 신호가 도달했을 때, 보통 그러니까 좀 약한 신호 자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분비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차 전달 물질은 좀 더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분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전달 물질은 주로 그 신경 말단에 가까운 비지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한 자극이든 어쨌든 자극이 오면은 먼저 분비가 되는 물질이 되겠고, 2차 전달 물질은 좀 더 너무 신경 말단에서 좀 떨어진 더 안쪽에 있는 비지클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보니까 좀 더 자극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뭐 강한 자극이 오거나 할 경우 분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주로 이제 펩타이드 계통 쪽이 이제 2차 전달 물질에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달 물질의 경우 보면은 대부분 아세틸콜린이 1차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교감신경일 경우, 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되죠. 노에프네프린이 분비되니까 교감신경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억제성 근육운동 누론, 근육의 분포도 있지만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일 경우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분비되죠.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트로 옥사이드와 더불어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VIP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베이소액티브 인테스티널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콜린성 분비 촉진 뉴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신경 자체가 이미 비콜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 안 되는 그런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근육 억제하는 뉴런과 비콜린성 분비 뉴런, 그 다음에 교감신경성 뉴런, 이 세 종류는 빼놓고 나머지 세포들은 대부분 다 1차 신경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장흥분성 근육운동 뉴런, 자, 소화관 평활근을 흥분시킬 때, 즉 수축시킬 때는 콜리너직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소화관 평활근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흥분성 뉴런에는 억제성은 뭐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대표적인 억제성 물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교감신경을 보면은 운동 억제, 즉 소화관에서는
교감신경은 억제 쪽으로 가죠. 부교감이 수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따라서 운동 억제, 분비 억제 하는 신경은 전부 다 이제 교감신경이 이런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생각을 하면은 1차 신경전달 물질도 비교적 쉽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로 그것하고 연결져서 이름을 적기 때문에 쉽게 추정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혈관 수축. 혈관은 이제 교감신경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죠. 소화관과는 반대로 교감신경은 소화관은 억제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혈관은 그러니까 수축하는 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혈관을 이완시킨다고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인테스틴은 피우가알루론, 앞에서 한번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는데, 인테스틴에서 퓨가 이제 어디로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서 나가는 뭔가를 바깥으로 송신해주는 그런 뉴런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장송신 뉴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는 1차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이제 5하이드로시트리타민 5-HT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세로토닌이랑 같은 말입니다. 세로토닌은 처음에 우리 뇌에서 정서적인 역할을, 정서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뇌에서 많이 작용하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로토닌 중에 5% 정도만이 뇌에 있고 95% 정도는 소화관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HT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TP 또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가 된다. 단순한 세포 안에서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로 신경에서 분비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몇 가지 또 신경전달 물질이 좀 나와 있죠. 그냥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오이드라는 말이 나오죠. 오피오이드라는 것은 아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로 아편은 통증과 관련이 있죠. 통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HAT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콜린한테 아세틸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효소다 하는 건데, 결국 무엇이니까 콜린의 아세틸기를 전달해주면 그게 곧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T를 갖고 있는 이런 신경은 당연히 아세틸콜린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HT가 들어갔다면 아세틸콜린이 당연히 만들어지니까 1차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된다,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세틸콜린과 더불어 소화관에서 강한 수축을 유발하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로 substance 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키닌, 뉴로키닌에 해당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키키닌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분포한다. 그래서 장관신경계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존재해서 어떤 그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뇌에서는 당연히 이보다도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하지만 장관신경계 역시 다양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세틸콜린, 노에프네프린, 그러니까 노에프네프린은 노아드레날린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세틸콜린, 노에프네프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이곳에 이제 분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 개의 신경세포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경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두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지클 안에 같이 저장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동 전위가 도달하게 되면은 어떠한 비지클이 분비가 되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같이 분비가 되겠죠. 이러한 분비 방식을 코릴리즈라고 합니다. 반면에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비지클에 섞이지 않고 각각의 비지클로 포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비지클이 이동되느냐에 따라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른 부위에 즉 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신경 말단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경 말단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신경 말단에는 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만 분포할 때, 그러니까 즉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활동 전위가 도달하게 될 경우 두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분비가 되지만 분비되는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으로 분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분리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공간적으로 같은 신경 말단에 두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칼슘 센시티비티에 따라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활동 전후, 즉 신경세포의 활동 전후의 빈도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극의 강도가 작으면 활동 전후의 빈도가 굉장히 작죠. 반면에 자극이 크면 활동 전후의 빈도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전후의 빈도가 작으면은 그만큼 어떠니까 이 신경 말단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리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이 활동 전후의 빈도가 높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칼슘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칼슘 농도의 센시티비티가 아주 높은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센시티비티가 낮은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분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칼슘 농도가 분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빈도가 높은
이러한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은 그만큼 칼슘 채널이 오랫동안 열리게 되고 또 더 높은 칼슘 농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앞에 칼슘 센시티비티가 높은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은 여전히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극이 와도 분비가 되고 약한 자극이 와도 분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칼슘 센시티비티가 낮은 신경전달 물질의 비지클은 강한 자극이 올 때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두 종류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할 때 분비되는 기전이 있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장관신경계가 중추신경계의 지배 없이도 어떻게 소화관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소화관의 연동운동에 관여하는 반사 히로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사 히로망에서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신경이 IPAN인데 이 신경은 우리말로 내인성 1차 부심 신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경 앞에 있는 인트린직이라는 단어는 소화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가 아닌 내인성 신경, 즉 장관신경계에 전달하기 때문에 인트린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AN이 활성화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상피세포, 점막의 상피세포를 향하고 있는 신경 말단이 신장 수용체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의해서 점막층이 눌려지면 좀 늘어나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아니면 뒤틀어질 때 이를 직접적으로 감지하여 활성화되는 경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점막 상피세포층에 있는 엔테로크로마틴 셀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을 감지하여 활성화되는, 즉 감저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IPAN은 오랄 쪽에 있는 흥분성 신경, 흥분성 운동신경이죠. 그리고 어센딩 인터뉴론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 또한 어버랄 쪽에 있는 디센딩 인터뉴론과 또 억제성 운동 뉴론과도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IPAN이 흥분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한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IPAN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상행성 어센딩 인터뉴론의 경우는 흥분성 운동 뉴론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신경에서는 엔케팔린이나 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성 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나 또는 substance P가 분비되어서 근육을 이제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디센딩 인터뉴론에서는 억제성 운동 뉴론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을 때 5HT, 즉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그리고 억제성 운동신경은 나이트릭 옥사이드, VIP,
또는 베타 NAD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소화관을 이완시켜주는, 즉 음식물이 있는 부위에서 업오랄 쪽은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타 NAD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물질이었지만 아주 최근에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아데닌, 그 다음에 리보스, 포스페이트, 이걸 합치면은 누클레오타이드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이누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아데닌과 이쪽에 니코틴 아마이드가 있고, 이것이 이제 베타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 NAD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연결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혈관에 분포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상피세포에 분포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분비선에 분포하는 신경들도 모두 장관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